1996년 9월, 가을이 막 시작된 강원도의 공기는 서늘했고 산골짜기마다 단풍의 기운이 번져가고 있었다. 서울의 한 지역 케이블 방송국은 가을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젊은 아나운서 한서진은 그날 새벽 누구보다 먼저 방송국에 도착했다. 그녀는 꼼꼼한 준비와 책임감으로 유명했다. 방송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여성 아나운서들이 방송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시절, 서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의 촬영 장소는 인제군 산속의 작은 계곡이었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곳, 물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다. 촬영팀은 4명이었다. 촬영감독 강민석, 작가 윤예원, 조명 담당 최우진, 그리고 진행자 한서진. 방송국의 예산은 넉넉하지 않았고 장비도 오래된 것이 많았지만 4사람은 늘 그래왔듯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현장을 지켜냈다. 모두가 젊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던 시절이었다. 오전 11시경, 팀은 계곡에 도착했다. 날씨는 맑았지만 산 위에는 잔 구름이 깔려 있었다. 서진은 밝은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평소처럼 단정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프로그램의 얼굴이었다. 사람들에게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했다. 촬영은 순조로웠다. 첫 오프닝 멘트를 마친 뒤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서진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말에는 거칠애가 없었고 진심이 느껴졌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오전 일정이 끝나자 모두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팀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오후 촬영을 준비했다. 오후 1시부터는 관광객 인터뷰가 이어졌다. 카메라 앞에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촬영감독 강민석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그날의 서진은 평소보다 조용했다고 진술했다. 무슨 이유인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그에게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오후 3시가 다 되어 마지막 촬영이 진행됐다. 계곡 상류에서 단풍과 물소리를 배경으로 한 클로징 멘트였다. 서진은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이곳의 가을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문장은 방송에 남은 그녀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 강민석은 짧은 휴식을 제안했다. 장비를 정리하기 전 10분 정도의 여유였다. 모두 피곤했지만 분위기는 평온했다. 서진은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계곡 쪽으로 걸어갔다. 아무도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서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윤혜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시계를 확인했다. 그녀는 메모를 정리하느라 서진이 떠난 방향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강민석은 서진이 화장실이라도 다녀온 줄 알았고 최우진은 장비 근처에서 조용히 조명을 정리하고 있었다. 3사람 모두 큰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나 오후 3시 40분쯤 강민석은 서진이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변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구름이 짙게 끼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비 예보가 있었기에 서둘러 이동해야 했다. 그제야 3사람은 서진을 찾기 시작했다. 촬영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서진은 없었다. 차량 안에는 그녀의 가방과 전화기가 그대로 있었다. 장비 근처에는 서진이 늘 사용하던 작은 수첩과 마이크, 그리고 은색 손목시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 물건들을 옮기지 않았는데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둔 듯 정돈되어 있었다. 강민석은 당황했지만 먼저 방송국에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깊은 산속이라 전파가 약했다. 결국 차량을 타고 신호가 잡히는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 오후 4시 30분,
간신히 연결된 전화를 통해 방송국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때까지도 모두는 단순한 실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은 점점 커졌다. 비는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다. 계곡의 물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해가 지고 산속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서진이 길을 잃은 것이라면 밤이 되기 전에 찾아야 했다. 오후 5시, 인제경찰서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날 밤, 촬영팀은 근처 여관에 머물렀다. 누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혜원은 메모장에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며 계속 중얼거렸다. 별표 그녀는 단 10분 만에 사라졌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을까? 별표 그 문장은 사건을 상징하는 구절이 되어 여러 해 동안 수많은 기사와 다큐멘터리에 반복되었다. 그날 이후로 한서진의 이름은 수많은 기록 속에 남았다. 그러나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소방, 군부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지 못했다. 강원도의 계곡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결여가 남아 있었다. 방송국은 촬영을 중단했고 남겨진 자료를 정리하며 서로의 눈빛을 피했다. 그날 이후 누구도 계곡의 이름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았다. 한서진의 이야기는 그날로 시작되었고 아무런 끝도 없이 세월 속으로 흘러들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떤 사람은 삶의 무게 속에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모두의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인제경찰서에 설치된 임시본부는 서진의 실종 신고로 분주했다. 밤새 내린 비로 계곡에 물은 불어나 있었고 경찰과 소방 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으로 향했다. 방송국은 별도의 차량을 보내 촬영 장비를 회수하고 관련자 조사를 위해 팀원들을 대기시켰다. 그날 아침, 서진의 이름은 이미 강원 지역 라디오 뉴스에 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사람들은 실종이라는 단어조차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첫 번째 수색은 오전 7시에 시작되었다. 경찰은 촬영 현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설정했고 물가와 산길을 동시에 탐색했다. 강민석 감독은 경찰에게 촬영 위치와 동선을 설명했다. 윤혜원은 서진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있던 위치를 손으로 가리켰다. 최우진은 장비 점검을 중단하고 계속 현장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도 어떤 감정은 설명되지 않았다. 단지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이 천천히 퍼져갔다.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경찰은 계곡 아래쪽에서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색은 희미한 베이지색이었고 서진이 입었던 스커트와 비슷한 재질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오후에는 경찰견이 투입되었지만 빗물이 모든 냄새를 지워버렸다. 계곡을 따라가던 소방대원들은 하류로 약 3km를 이동했지만 물살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오전 내내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누군가는 사고라고 믿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가 공통으로 느낀 것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후가 되자 본부에는 방송사 관계자와 경찰 간부가 도착했다. 전국 단위의 관심으로 번질 가능성을 대비해야 했다. 기자들은 현장 근처에서 대기했지만 경찰은 취재를 제한했다. 오후 3시 무렵 첫 번째 공식 브리핑이 열렸다. 경찰은 실종자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그 말은 곧 구조보다 수색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서진의 가족은 아직 서울에서 도착하지도 못했다. 방송국은 본사 회의에서 프로그램 방영 중단을 결정했다. 그날 밤 수색은 중단되지 않았다.
조명차와 발전기가 설치되고 경찰과 소방이 번갈아 교대했다.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로보다 불신이 짙게 깔렸다. 윤혜원은 본부 한쪽에서 수첩을 꺼내 전날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시간마다 정리된 메모 속에는 오후 3시 10분, 마지막 촬영 종료. 오후 3시 15분, 서진이 자리를 비움. 오후 3시 40분, 실종 확인. 이 세 줄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증언이 들어왔다.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마을의 농부가 오후 4시경에 여성의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었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지점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날 오후 낯선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 잠시 멈춰 있었다고 증언했다. 차종은 흰색 세단이었고 탑승자 수는 기억나지 않았다. 차는 몇 분 후 사라졌다고 했다. 경찰은 근처 CCTV를 확인했지만 1996년 당시 시골 지역에는 설치된 카메라가 거의 없었다. 그날 오후 실종 현장 근처 도로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다. 모든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경찰은 계곡 주변을 항공 촬영하기 위해 헬리콥터를 투입했다. 공중에서 찍은 영상은 산맥의 윤곽만 보여줄 뿐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수색은 넓어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틀이 지나자 언론은 조금씩 다른 뉘앙스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일부는 단순한 실족 사고로, 일부는 의문의 실종으로, 또 다른 일부는 범죄 가능성으로 추측했다. 방송국은 공식 성명을 내고 모든 책임은 회사가 함께 지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문장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은 군부대 인력을 지원받았다. 병력 30명이 투입되어 계곡과 산길을 정밀 탐색했다. 그러나 빗물에 씻긴 자국 외에는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반장은 일지를 작성하며 기상 없음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 문장은 희망이 아니라 공허함에 가까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수색을 중단하고 조사 중심으로 방향을 바꿨다. 현장을 지키던 임시본부는 철수했고 자료는 인제경찰서로 옮겨졌다. 강민석과 윤혜원, 최우진은 각각 조사를 받았다. 세 사람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다. 강민석은 서진이 전화를 받으러 간 것 같다고 말했고 윤혜원은 단지 바람을 쐬러 간다 했을 뿐이라 했다. 최우진은 그녀가 계곡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았지만 그 뒤로 기억이 없다고 했다. 조사관들은 세 사람의 일정표와 이동 시간을 다시 검토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말에서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서진의 가족은 서울에서 내려와 조용히 수색 현장을 찾았다. 기자들은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찍었고 다음 날 아침 뉴스의 첫 화면은 그녀의 사진으로 장식되었다. 이후로 사건은 차츰 잊혀졌다. 언론은 새로운 이슈로 넘어갔고 방송국은 내부 감사만 진행했다. 경찰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단락한 뒤 사건을 장기 미제 서류로 분류했다. 수색이 중단된 그날 밤, 계곡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현장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비어있는 공간과 시간뿐이었다. 한서진의 이름은 경찰 기록에 남았지만 목소리는 방송국 아카이브 속에만 존재했다. 사람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세상은 다음 날부터 평소처럼 돌아갔고 강원도의 한 계곡은 다시 아무 일도 없던 듯 물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의 흐름조차 사건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다. 수색이 끝나고 팀원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촬영 장비는 본사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었고 편집실의 컴퓨터에는 미완성 파일이 남아 있었다. 누구도 그 영상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방송국은 내부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
회사로 항해 전화가 쏟아졌다. 시청자들은 안전관리 부실을 비난했고 일부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방송국은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실종 당일 현장에 있었던 4사람 외에는 아무도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며칠 후 인제경찰서는 3사람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강민석은 피로한 얼굴로 사건 당일의 세부 일정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서진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그 말은 의미심장했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윤여원은 경찰에게 메모장을 제출했다. 그녀의 기록에는 그날의 대화, 시간, 이동 니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실종 전후의 공백만은 남아 있었다. 최우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경찰은 3사람의 진술을 비교했지만 시간과 세부 내용이 미묘하게 달랐다. 누구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인상은 주지 않았으나 진실의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었다. 며칠 뒤 경찰은 실종 전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서진의 휴대전화는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마지막 통화는 사건 전날 밤이었다. 발신자는 방송국 동료였다. 대화 내용은 업무 관련이었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통화 기록 외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 있지 않았다. 계좌이체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지하철 이용 기록 모두 사건 당일까지 정상적이었다. 경찰은 서진의 개인적 배경을 조사했다. 대학 시절 방송아카데미를 수료한 뒤 바로 케이블 방송국에 입사했다. 직장 내 평판은 성실하고 꼼꼼한 인재였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가족은 대전에서 살고 있었다. 몇 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일해왔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업무 과중으로 피로감을 호소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다. 한편으로 서진이 1996년 여름 중앙방송사 공채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현재의 일을 소중히 여겼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뒤로를 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경찰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실족, 납치, 자발적 이탈 등 모든 시나리오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서진의 가족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와 상황을 물었다. 담당 형사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진심이었지만 듣는 이에게는 절망처럼 들렸다. 며칠이 지나자 언론은 새로운 방향으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일부 신문은 서진의 개인사를 파고들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어떤 기사에서는 의도적인 실종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방송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그런 추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여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시청자들은 그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며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았다. 강민석은 조사 이후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고 그날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이라는 말을 주변에 반복했다. 윤여원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밤마다 꿈에서 서진이 자신을 바라보는 장면이 떠올랐다. 최우진은 회사의 기술부서로 복구했지만 예전의 집중력을 되찾지 못했다. 3사람의 관계는 그날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누구도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해 겨울,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종결이 아닌 보류였다. 보고서에는 결정적 단서 없음, 범죄 혐의 불분명이라는 문장이 적혔다.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고 자료는 서류 보관실로 옮겨졌다. 담당 형사는 마지막으로 서진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1997년 봄,
방송국은 새 프로그램을 런칭했다. 제목은 계절의 이야기였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기꺼이 부르지 않았다. 한서진의 책상은 그대로 남겨졌고 사물함에는 그녀의 개인 소지품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차츰 흐려졌다. 회사는 새 직원을 뽑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강민석은 지방 방송국으로 이직했고 윤여원은 잠시 방송을 떠나 출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우진은 여전히 기술부서에서 일했지만 매년 9월이면 병가를 냈다. 사람들은 한서진의 이름을 조심스레 입에 올렸다. 누군가는 그녀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속았다고 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은 몇 번의 내부 재검토 끝에 새로운 증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다시 내렸다. 그 무렵 인제경찰서의 형사 한기철은 개인 노트에 이렇게 남겼다. 한 사람의 사라짐이 남긴 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남은 사람들의 삶이 그 공백을 중심으로 계속 흔들린다. 그는 몇 년 뒤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고 사건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강원도의 봄은 다시 찾아왔고 방송국은 새로운 시즌 촬영을 준비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보였지만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에는 여전히 묵직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실종은 사건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질문으로 남았다. 별표 왜 하필 그날, 그 시간, 그곳이었을까? 별표 1998년이 시작될 무렵 방송국에서 한서진의 이름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새 인력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편성되면서 과거의 일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그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윤혜원은 출판사로 옮긴 뒤에도 서진의 일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매년 가을이면 인제를 찾아가 촬영 현장 근처에 꽃을 두고 돌아왔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했다. 강민석은 사고 이후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1년 뒤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그는 점점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최우진은 여전히 방송국 기술팀에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를 잃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은 그가 가끔 혼잣말을 한다고 했다. 1999년 봄 인제경찰서의 사건 기록 보관실에 있던 한서진 실종 사건 파일은 장기미제 목록으로 분류되었다. 담당 형사였던 한기철은 그의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일기장의 증거도 결론도 없는 사건이라고 적었다. 수사 과정에서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다. 그는 몇 번이고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 증언을 받아보려 했으나 모두 같은 말뿐이었다.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서진의 가족이 여전히 방송국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매달 회사 정문 앞을 찾아와 면담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 나와 조용히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피로감을 느꼈다. 가족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언론의 관심도 사라졌다. 2000년이 되었을 때 서진의 이름은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인터넷 포털이 막 성장하던 시기 일부 게시판에는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글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를 잊지 못한다. 그날 방송을 봤었다. 하지만 댓글은 몇 개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었다. 그해 여름 강민석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단순한 사고였지만 지인들은 그가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몇몇 동료와 윤혜원 그리고 최우진이 조용히 다녀갔다. 누구도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윤혜원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다.
그것은 서진이 사라지기 전날의 리허설 영상이었다. 화면 속의 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여전히 생생했지만 화면이 꺼진 뒤 남은 것은 묘한 공허함 뿐이었다. 2001년 초 경찰청 미제 사건 재검토 회의에서 한서진 사건이 잠시 언급되었다. 한기철은 이미 다른 부서로 옮겨 있었지만 당시의 수사 기록이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재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다시 서류 더미 속으로 묻혔다. 그 무렵 윤혜원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사람들의 기억이 무뎌질 뿐이다. 2002년 봄, 인제경찰서의 새로운 형사가 서진의 파일을 꺼내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서류에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증거 목록에는 유의미한 항목이 없었다. 발견된 물건 3개와 목격자 진술 2개가 전부였다. 형사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사건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파일을 다시 서류함에 넣었다. 그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뉴스로 향하고 있었다. 그 사이 최우진은 방송국을 떠났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의 뒷벽에는 방송국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속에는 서진의 모습도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매년 같은 질문을 떠올렸다.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걸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덜 말하게 되었다. 방송국의 신입들은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다. 경찰서 기록 보관실의 직원도 그 이름을 낯설게 느꼈다. 그러나 윤혜원에게는 모든 것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녀는 매년 9월이면 인제의 산길을 올라가 조용히 머물다 돌아왔다. 그곳에서 특별한 것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날의 공기를 다시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2003년 겨울, 서진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그녀는 병상에서 딸의 사진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서진이는 아직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였다. 가족 중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2004년,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미제 보존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수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윤혜원은 출판사에서 퇴직한 뒤 개인적으로 수필을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서진의 실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 곳곳에 끝나지 않은 하루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그해 여름, 한기철은 퇴직을 앞두고 오래된 수사 노트를 정리하다가 그 사건 페이지를 다시 보았다.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다. 그는 그 노트를 서류함에 넣고 조용히 덮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한서진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이름이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지만 아무도 완전히 잊지 않았다. 그것이 그 사건이 남긴 유일한 형태의 기억이었다. 2010년 가을,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1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미 사라진 이름이 다시 세상에 등장했다. 그해 10월, 지방 일간지 사회면 하단에는 짧은 기사 한 줄이 실렸다. 한서진 실종 당시 현장에 있던 전 방송국 기술자, 새로운 증언 제보 기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기사는 하루 만에 삭제되었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복사되어 확산되었다. 기사 속의 전 기술자는 다름 아닌 최우진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고향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연 언론에 제보를 결심한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우진은 그날의 기억을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분명했다. 그날, 그녀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졌다. 기자가 그를 직접 인터뷰했을 때 그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에는 당시 촬영 일정표, 현장 스케치, 그리고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후 3시 25분, 맞은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 서진이 그쪽을 바라봄. 그 문장은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날짜와 사인은 없었다. 기사는 곧 전국적으로 퍼졌다. 14년 만의 증언, 한서진 사건 재조명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다. 방송국은 즉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경찰은 조용히 사건 기록을 다시 열었다. 인제경찰서의 장기미제 담당팀은 오래된 서류를 꺼내어 첫 페이지부터 다시 검토했다. 우진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날 맞은편 숲에서 어떤 남자가 서 있었고 서진은 그를 본 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돌아 나올 때 서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왜 그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우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나조차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의 증언은 사건을 다시 흔들었다. 14년 전에는 없던 새로운 단서가 생긴 셈이었다. 경찰은 당시 현장 반대편 숲을 중심으로 재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은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산길은 이미 등산로로 정비되어 있었고 당시의 나무들은 베어지거나 자랐다. 지형이 달라져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도 없었다. 경찰은 당시 목격자 진술을 다시 검토했다. 실종 당시 농부가 말했던 비명 같은 소리, 그리고 낯선 흰색 세단의 존재가 다시 주목받았다. 차량의 주인 추적은 불가능했다. 등록 기록이 오래전에 삭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협조를 요청해 1996년 현장 사진을 분석했다. 그러나 해상도가 낮고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아 새 단서는 없었다. 우진의 증언을 들은 윤혜원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그녀는 이미 출판계에서 은퇴한 상태였다. 다만 가까운 지인에게 짧게 말했다. 그가 본 게 진실이라면 서진은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꼭 기사로 인용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우진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오히려 그가 오랜 침묵 끝에 용기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찰은 우진의 정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심리평가를 의뢰했다.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SD 및 우울 증세였다. 그의 증언은 감정적 진실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계속했다. 우진은 이후에도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날 분명히 누군가를 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검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억은 오히려 더 흐릿해졌다. 어느 날 그는 조사 중 이런 말을 덧붙였다. 가끔은 그 장면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봤던 건지 아니면 그날의 불안이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은 다시 떠들썩해졌다. 전국 방송 뉴스는 사라진 아나운서 사건 14년 만의 증언이라는 특집을 내보냈다. 경찰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추가 단서 확인 중이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의 추측이 끝없이 이어졌다. 누군가에 의해 입막음된 게 아닐까? 사건의 본질은 조직적인 은폐다. 기술자가 이제야 양심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며칠 뒤, 우진은 언론 인터뷰를 중단했다. 기자들이 그의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한 달 후, 경찰은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격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음. 현장 재검증 결과 당시 시야 확보 불가능.
추가 증거 없음.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진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가 남긴 유일한 흔적은 경찰 조사 기록 속 한 문장이었다. 내가 본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그 말은 해석할 수 없는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만은 오랫동안 짐처럼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해 겨울, 강원도의 기온은 예년보다 낮았다. 그러나 사건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언론은 새로운 이슈로 관심을 돌렸다. 윤혜원은 인터뷰 요청을 완전히 거절했고, 한서진의 이름은 다시 신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잊힌 것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누구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14년 만에 열린 기억은 다시 닫히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경찰은 최우진의 증언을 중심으로 몇 달간 재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조사팀은 그의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확보했다. 진료 기록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우울증, 불안 장애라는 진단이 명시되어 있었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오랜 상담 과정에서 그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강한 죄책감과 공포를 반복적으로 표현해왔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심리 분석팀은 그가 고통 속에서 기억의 일부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가 본 것은 실제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인해 형성된 왜곡된 회상일 수 있다. 이런 결론은 경찰 내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일부 형사들은 여전히 그의 진술에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환상이라도 그것이 만들어진 이유에는 반드시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수사팀은 당시 현장의 구조를 재현했다. 1996년 당시 촬영지로 지정된 계곡 인근은 이미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었지만 옛 항공사진과 지형도를 통해 대략적인 시야 범위를 측정했다. 결과는 우진의 진술과 달랐다. 그는 맞은편 숲에서 사람을 봤다고 했지만 당시 촬영 장소에서는 나무와 바위로 인해 반대편을 명확히 볼 수 없었다. 현장을 검증한 전문가들은 시야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로써 그의 목격담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은 또다시 기록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다. 우진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확산되며 그의 정신적 상태가 악화된 것이다. 기자들이 그의 치료 병원을 찾아가거나 가족을 괴롭혔고 그는 언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 결국 병원은 장기 입원을 권유했다. 우진은 입원을 받아들였다. 담당 의사는 그의 상태를 현실 인식과 기억의 경계가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언론의 관심이 식으면서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다. 경찰은 증언의 신빙성이 낮고 추가 증거 없음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14년의 시간은 진실보다 망각에 익숙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그의 말, 윤혜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연락을 받았다. 과거 미제 사건을 다시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다. 그녀는 출연을 거절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한서진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최우진이 입원한 병원에서는 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는 치료 도중에도 간헐적으로 그날 그녀가 나를 봤다는 말을 반복했다. 의료진은 그가 자신의 죄책감을 현실의 기억으로 바꿔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료 기록에는 그의 죄의식은 구체적인 사실보다 더 강한 감정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문장이 있었다. 결국 그에게 진실이란 실제의 일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버린 기억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그의 상태를 고려해 수사 종결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목격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기억의 왜곡 가능성이 높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 불가. 이 문장은 곧 한서진 실종 사건의 공식적인 최종 기록이 되었다. 언론은 이 발표를 짧게 보도했다. 한서진 사건, 16년 만에 다시 미제로 종결. 그 기사는 하루 만에 다른 기사들에 묻혀 사라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방송국 후배들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윤혜원은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원고를 썼다. 제목은 남겨진 공기였다. 원고에는 실명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글이 한서진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원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그 자체로 하나의 시간이다. 남은 이들은 그 시간을 계속 살아야 한다. 병원에 입원 중이던 최우진은 그해 겨울 언론의 마지막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짧은 메모만 남겼다. 내가 본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림자였다. 그의 말은 기사 한 구절로 실렸다. 한서진 사건 목격자, 기억의 경계에서 고백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장을 스크롤로 넘겼다. 그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졌다. 치료 중에도 그는 종종 서진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을 했다. 의료진은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를 오랜 시간 지켜본 주치의는 퇴근 후 일기에 이렇게 남겼다. 그는 실종된 사람과 함께 사라진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의 말, 경찰의 미제 사건 파일에 보류 표시가 다시 붙었다. 담당 형사는 새로 부임한 신입에게 말했다. 이 사건은 건드리지 마. 끝난 게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서진의 이름은 또 한 번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이름이 잊히지 않았다. 윤혜원은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오래된 테이프 하나를 보관했다. 그리고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날의 공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 듯 보였지만 한서진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살아있었다. 2013년 초, 경찰은 공식적으로 한서진 실종 사건의 재조사를 마무리했다. 최우진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사건은 다시 장기 미제로 분류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빠르게 사라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최우진은 정신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으며 서서히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는 그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받은 압박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을 털어놓은 행위 자체가 그의 불안을 완화시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우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본 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의료진은 그의 불안한 시선을 통해 그 혼란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그의 봄, 윤혜원은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출판사에서 조용히 일하며 글을 썼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서진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 최우진의 고백 이후 그녀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다. 그날의 오후, 그 계곡의 공기, 서진의 마지막 말들. 그녀는 기억의 조각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시간이 그 모든 걸 희미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매년 9월이면 강원도로 향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2015년 경찰 미제 사건 관리 시스템에 한서진 사건 파일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담당 형사가 바뀔 때마다 그 파일은 한 번씩 검토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록은 추가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상태는 그대로였다. 증거 없음, 재수사 불가. 형사들은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은 전산망 속 숫자 하나로만 남았다. 그 무렵 범죄학을 연구하던 한 대학 교수가 한국의 장기 미제 사건을 연구하다가 이 사건을 발견했다. 그는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는 실종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의 연구 논문 초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한서진 사건은 실종 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개인적 동기, 범죄적 동기, 우발적 사고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몇 주 후 경찰은 관련 자료를 일부 제공했다. 교수는 기록을 꼼꼼히 읽으며 반복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이 만들어낸 미로에 가깝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한편 윤여원은 6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여전히 서진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인터뷰어는 묻지 않았다. 대신 윤여원은 스스로 말을 꺼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같은 시간을 되돌아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변해버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눌러온 감정이 배어 있었다. 인터뷰는 방송되지 않았고 녹취록만 남았다. 2018년 서진의 어머니 이정숙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녀는 이미 80세가 넘은 나이였다. 담당 형사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딸의 사건 파일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형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래된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눈을 멈췄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나중에 무슨 단서가 생기면 내가 살아있을 때만 연락해 주세요. 이제는 그럴 힘이 없어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딸의 이름도 가끔 잊어버렸다. 그러나 간병인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가락으로 공중에 이름을 쓰곤 했다.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뒤덮으며 사람들의 관심사는 완전히 바뀌었다. 옛 사건들은 잊혔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 이 사건이 언급되었다. 한서진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 몇몇 네티즌들이 짧은 댓글을 남겼다. 어릴 때 뉴스에서 봤어요. 그 사건 아직도 미제라니. 그리고 대화는 금세 다른 주제로 옮겨갔다. 2023년 최우진이 세상을 떠났다. 오랜 병치레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큰 뉴스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긴 노트 한 권이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여전히 믿는다. 그날 그녀가 나를 본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유한 진실이었다. 새로운 사실은 없었다. 다만 그가 평생 그 기억 속에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기록이었다. 그의 겨울, 윤혜원은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노트를 읽으며 오랜 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장에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녀는 2024년 봄,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계곡을 찾았다. 26년 만의 방문이었다. 그곳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안전 펜스가 세워지고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었다. 안내 표지판에는 한서진 추모비 2006년 건립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결국 그날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윤혜원은 더 이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집 책상 위에는 오래된 메모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사람이 사라진다는 건 끝이 아니라 어떤 시간의 시작이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경찰의 전산망 어딘가에는 여전히 미해결 사건 96만 315라는 파일명이 남아 있었다. 형사들도, 기자들도, 가족들도 떠나갔지만 시스템은 그것을 여전히 보류 상태로 표시하고 있었다. 누군가 우연히 그 파일을 열 때마다 오래된 이름 하나가 다시 나타났다. 한서진. 그리고 그 이름은 여전히 세상이 잊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2025년 초 한서진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다.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방송국은 이름이 바뀌었고 옛 직원 대부분은 퇴직했거나 세상을 떠났다. 젊은 세대에게 그 이름은 그저 오래된 사건 파일의 일부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윤혜원은 80을 앞둔 나이에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기억은 자주 흐릿해졌고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날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 그녀는 가끔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뉴스에서 새 소식이 있었나요? 그 질문은 언제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해 봄, 한 지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PD가 오래된 미제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한서진 사건을 발견했고 단 한 줄의 주석이 그를 멈춰 세웠다. 1996년 3월 15일, 촬영 중 실종. 미해결 그 PD는 경찰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 파일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오래전에 종결된 사건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와 흐릿한 사진, 그리고 마지막 조사 보고서가 있었다. PD는 조심스럽게 그 문장을 읽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되지 않음. 피해자의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 불가.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윤혜원을 찾아갔다. 오랜 설득 끝에 그녀는 인터뷰를 허락했다. 촬영 중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점점 흐려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무언가 멈춰있던 시간 같았어요. PD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 그녀는 손에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건넸다. 이건 그녀가 사라지기 전날 녹음한 리허설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세상에 다시 들려주세요. PD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테이프를 재생했다. 녹음된 음성은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PD는 그 음성을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삽입했다. 방송은 2025년 여름, 사라진 목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방송은 큰 화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겼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니 왠지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잊어버린 사람들 속에도 누군가의 시간이 여전히 살아있겠죠. 방송은 그렇게 잔잔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었다. 며칠 후, 윤혜원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만약 그날의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더라도 나는 그녀가 사라진 것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몇 명의 옛 동료들과 가족,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참석했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녀는 평생 한 이름을 붙잡고 살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약속이었어요. 그 후 PD는 방송국 게시판에 한 장의 사진을 걸었다. 오래된 촬영 현장의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남아있는 한, 사라진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고, 누군가는 SNS에 공유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문장인지 기억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문장 자체는 살아남았다. 몇 달 뒤, PD는 다시 인제를 방문했다. 산길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웠고, 추모비 앞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두고 간 작은 꽃다발이 있었다. PD는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 났구나. 하지만 그는 곧 알았다. 어떤 이야기들은 끝나지 않은 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란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방송국 홈페이지에는 낯선 댓글이 하나 달렸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살아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댓글이었다. PD는 그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그것이 어쩌면 진실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기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도 한서진의 이름은 여전히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경찰 전산망에서 미해결 사건 96만 315라는 숫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기억,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은 시간의 조각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누군가의 부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윤혜원이 남긴 문장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되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남긴 시간은 계속 살아간다. 그 문장은 결국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자막으로 사용되었다. 어두운 화면 위로 천천히 떠오르는 글씨, 그리고 한서진의 마지막 목소리. 다시 한번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는 사라진 한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세월이 흘러도 누군가의 진심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깨우는 빛이 된다. 그리고 그 빛은 잊힌 이름들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살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잊기 쉬운 마음의 온기를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라짐은 결코 끝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삶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그 흔적은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음을 함께 느끼셨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울림으로 남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아래에 느끼신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기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